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1953년 등장 당시부터 지금까지 롤렉스 서브마리너의 변천사를 쭉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각자 선호하는 시기의 모델이 있을 텐데요. 아마도 가장 많은 서브마리너 팬들이 선망하는 모델을 꼽으라면 1954년에서 1959년 사이에 생산이 됐던 6538이라는 번호가 붙여진 시계일 겁니다. 이 시계가 유명한 이유는 007 시리즈의 최초로 등장한 서브마리너이자 역대 최고의 제임스 본드로 손꼽히는 숀 커너리와 함께 살인번호나 위기일발, 골드핑거, 썬더볼 작전 같은 시리즈의 여러 작품에 출연했던 모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원조 제임스 본드 시계이자 007 시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시계입니다. 현대적인 서브마리너랑 비교를 한다면은 크라운 가드가 없이 나와 있는 커다란 용두와 38mm의 사이즈, 도명의 아크릴 시계 유리가 매우 특징적으로 다가옵니다. 아마 지금까지 남아있는 비크라운 시계는 경매를 통해서만 거래가 될 거고 가격은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1억 원 정도를 기본으로 걸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의 세라믹 서브마리너로는 대체할 수 없는 옛 모델의 격조와 정치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매우 아쉽겠죠. 하지만 저 같은 비교적 저예산의 컬렉터들을 겨냥한 마이크로 브랜드들 중에서 가끔 100만원 이하 혹은 심지어 50만원 이하의 가격에 50년대의 비크라운 서브마리너 느낌을 재현하는 시계들을 내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걸로는 미국의 NTH라는 브랜드가 만드는 서브 시리즈가 있고요. 역시 미국의 로리에라고 하는 회사가 내놓고 있는 넵튠이라는 시계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만사가 만들고 있는 인기 제품인 허드슨 다이버 시계도 비크라운으로부터 깊이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시계입니다. 하지만 이 세 시계 모두 비크라운을 1대1로 그대로 재현한 게 아니라 브랜드마다 나름대로 각자의 개성을 담았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실제로 이 모델들을 다 펼쳐놓고 보시면은 같은 시계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다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추천해온 이 비크라운풍의 시계들은 전부 오토매틱 시계들입니다. 그러나 저희 채널에 관리하기 쉽고 비교적 저렴한 쿼츠 시계를 더 선호하는 시청자분들도 꽤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쿼츠 다이버 시계 중에서 비크라운풍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계는 없을까 고민을 해왔는데요. 저희 채널에 자주 등장했었던 덴마크의 마이크로 브랜드 스코브 안데르센에서 마침 스위핑 쿼츠 무브먼트를 채택한 다이버 시계를 내놓는다고 해서 샘플을 받아왔고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스코브 안데르센이 바우하우스풍 디자인을 잘 뽑아내는 데다가 비슷한 컨셉을 가진 경쟁사들보다 시계를 꽤 잘 만든다는 건 이미 여러 번의 리뷰를 통해서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리뷰했던 1820 오토매틱 시계는 리뷰하면서도 꽤 감명을 받은 시계였는데요. 다만 가성비로 승부하는 다른 마이크로 브랜드들이랑 비교하면 가격대가 아주 살짝 비싸다는 게 흠이었는데 이번에 스코브 안데르센 측에서 15% 할인 쿠폰을 함께 제공을 해줘서 가격 경쟁력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리뷰할 40만원대 쿼츠 다이버 시계랑 지난번에 리뷰했던 60만원대의 1820 오토매틱 시계만 할인이 되고 이 두 모델에 적용되는 쿠폰 코드가 다르니까 꼭 구매 전에 확인을 해보시고 결제창 단계에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채널 쿠폰 코드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 채널에도 소정의 커미션이 지급이 됩니다. 쿠폰 코드와 구매 정보는 영상 정보와 고정 댓글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스코브 안데르센에서 뿌띠라고 불리는 여성 시계 라인업도 얼마 전에 출시를 했습니다. 저희 채널 측에도 샘플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동안 남녀 공용 모델만 내다가 처음 나오는 32mm 사이즈의 여성 시계입니다. 아직 이 시계에 대해서 단독 리뷰를 편성할지 말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노생활님께서 이 썬레이 다이얼의 색상이 정말 잘 나왔다고 칭찬을 한 모델인데요. 가격은 스코브 안데르센의 시계답게 저렴하다기보다는 좀 다소 사악한 편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댓글로 이 시계에 대한 리뷰를 원하시는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스코브 안데르센의 다이버 시계가 예상만큼 잘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브 안데르센은 항상 컬렉션의 이름을 시계 역사에서 중요한 해 숫자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1926년은 롤렉스가 오이스터 케이스를 적용한 세계 최초의 방수 방진 시계를 내놓은 해입니다. 이름은 1926이지만은 이 시계는 사실 외모로 볼 때는 그 최초의 오이스터 케이스 시계보다는 50년대의 서브마리너랑 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스코브 안데르센의 다이버 컬렉션 1926에는 4가지 다른 색상 조합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거는 블랙 빈티지와 블루 색상입니다. 두 시계 다 기본은 한 줄이 5조각으로 이루어진 주빌리 메탈 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한 줄이 이렇게 3조각으로 이루어진 오이스터 스타일의 메탈 줄을 더 좋아하신다면 추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두 시계줄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더 옛날 시계 같은 연출을 한 블랙 빈티지에다가는 주빌리 메탈 줄을 장착을 했고요. 좀 더 현대적인 색상 조합을 보여주는 블루에다가는 오이스터 줄을 연결을 했습니다. 색상과 연출만 살짝씩 다를 뿐 근본적으로는 같은 시계니까 교차로 보여드리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브먼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로는 세이코의 VH31A가 들어갔습니다. 배터리로 동작하는 쿼츠 무브먼트이지만은 어느 정도 오토매틱 시계의 초침 움직임을 따라하도록 설계된 무브먼트입니다. 1초에 4번 초침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토매틱만큼 부드럽진 않아도 어느 정도 초침 움직임이 연결되는 느낌을 줍니다. 배터리의 기대 수명은 2년이고 한 달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5초 안쪽입니다. 오토매틱 시계의 부드러운 초침 움직임은 좋아하지만은 쿼츠처럼 정확하고 관리하기 편한 시계를 찾는 분들을 겨냥한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무브먼트가 이 시계의 매력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시계는 사이즈상으로는 50년대 서브마리너보다는 그 뒤를 이어나온 서브마리너에 더 가깝습니다. 38mm가 아니라 40mm 케이스 지름에다가 러그 러그의 길이도 48mm입니다. 물론 원조 빅크라운보다 큰 시계가 맞습니다. 하지만은 예스러운 시계로 연출을 한 만큼 너무 크게 만들지는 않고 자제를 했습니다. 제 7인치 손목 둘레에 어떻게 시계가 보이는지 보시고 여러분들 손목에 어떻게 보일지 짐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0m 방수 성능에 유리와 케이스백을 포함한 두께는 12.1mm입니다. 쿼츠 모델이니까 이보다 더 두꺼울 필요는 없겠죠. 무게는 제 7인치 둘레의 손목에 맞게 메탈줄을 조정했을 때 그 기준으로 측정을 했는데요. 어떤 메탈줄에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살짝 다릅니다. 오이스터 메탈줄에 연결했을 때는 137g이 나오고요. 주빌리 스타일의 메탈줄에 연결했을 때는 125g이 나옵니다. 가벼운 걸 선호하신다면 주빌리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 러그 너비도 20mm로 줄질에 상당히 친화적인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 메탈 줄은 20mm로 시작해서 18mm로 뒤로 갈수록 너비가 좁아지는 형태입니다. 다분히 빅크라운의 자장권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정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뚜렷한 윤곽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측면에서 보면은 유선형으로 손목을 잘 감싸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면은 사틴 브러쉬로 피니쉬를 하고 측면에 폴리쉬를 하는 무난한 선택을 했습니다. 오이스터 메탈줄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다 브러쉬를 했고요. 그리고 측면에만 폴리쉬를 적용을 했습니다. 주빌리 메탈줄 같은 경우에는 5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자리의 2조각은 브러쉬를 했고 가운데 3조각은 폴리쉬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측면도 폴리쉬가 되어 있고요. 피니쉬를 보면은 엄청나다 싶은 건 아니고요. 이 가격대에서 기대할 만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럭셔리 시계의 번쩍번쩍한 폴리쉬 같은 것에 대한 기대는 접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면 꽤 만족스러워 하실 만한 그런 피니쉬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라운 가드 없이 다소 큰 편의 6mm 지름의 용두가 3시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두 정면에는 스코브 안데르센의 로고가 박혀 있고요. 베젤 인서트의 소재는 알루미늄입니다. 광택 같은 건 없고요. 다이얼과 마찬가지로 매우 진한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나 눈금은 양각이나 음각 같은 거 없이 선명하게 그냥 인쇄가 된 모습입니다. 베젤의 주위에는 촘촘한 코인 엣지가 둘러져 있고요. 그립감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식 베젤인데 돌려보시면은 베젤 액션이 굉장히 쫄깃쫄깃하다는 느낌이에요.
안에 설치된 스프링의 탄성이 바깥으로 거의 그대로 느껴집니다.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클릭감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덜렁거리는 싸구려 같은 느낌은 아니고 백플레이도 거의 없습니다. 준수한 베젤 액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계 유리는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된 돔형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채택을 했습니다. 다이얼을 살짝 확대해서 볼록하게 보이게끔 하는 걸로 봐서는 더블돔이 아니라 싱글돔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인 걸로 보입니다. 유리 밑에 있는 다이얼은 빛에 어느 정도 반응하도록 약한 썬레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블랙이든 블루건 간에 다이얼의 색상이 매우 진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빈티지 컨셉의 다이버 시계들이 인덱스를 그냥 프린트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계는 좀 독특한 선택을 했습니다. 12시와 6시 방향의 인덱스는 삼각형으로 다른 인덱스랑 구분되게 하고 샌드위치 인덱스로 만들었고요. 나머지 원형 인덱스들은 인쇄를 하지 않고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착식 인덱스를 쓰면서 크롬 테두리를 주변에 적용하지 않은 것도 좀 특이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성의 없이 보이지도 않으면서 어느 정도 깊이감이 있는 다이얼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쉽다면은 손목에서 시계를 벗어놓은 상태에서 바로 6시와 12시가 직관적으로 구분이 안 된다 정도겠네요. 거기다 무난하게 폴리시된 블레이드 모양의 시분층과 롤리팝 모양의 초침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시계를 직접적으로 따라한 느낌이 들지 않으면서도 무난한 조합을 잘 골라서 넣은 것 같습니다. 다이얼의 가장자리의 눈금이나 12시에 있는 회사 로고, 6시에 있는 세 줄의 프린트들은 다 해상도가 높게 잘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폰트도 세련되게 잘 정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의 다이얼에 불필요한 문구를 세 줄이나 집어넣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스코브 안데르센의 시계의 경우에는 다이버 시계에 더 익숙한 느낌을 겨냥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이버 시계 리뷰를 해보니까 다이버 시계 다이얼 아래쪽에 아무 문구가 안 들어가 있으면 썰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케이스의 뒷면에는 스코브 안데르센 시계답게 덴마크 코펜하겐의 스카이라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름 다이버 시계라고 파도의 물결을 표현한 게 귀엽습니다. 원하시는 경우에 이니셜이나 날짜, 문구 같은 걸 케이스백에 무료로 넣을 수 있는데요. 저는 저희 채널의 이름인 생활와치스의 이니셜로 SACW라는 이니셜을 넣어봤습니다. 6mm 지름의 용두는 잡기 좋고요. 그리고 용두 나사도 잘 파여 있어서 금방 뽁하고 나오고, 용두를 뽑으면은 바로 날짜창이 없는 시계니까 초침이 멈추고 시간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용두 액션은 헐겁지 않고 적절하게 잘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다 맞췄다 싶을 때는 이렇게 밀어넣고 다시 집어넣으면 되는데, 몇 바퀴 돌리지 않아도 한 바퀴 반 정도 돌리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되게 쉽게 들어가는 부드러운 용두 나사입니다. 이 시계의 야광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애초에 밝지도 않고 금방 사라져서 카메라로 촬영이 잘 안 되는 수준입니다. 메탈줄은 주빌리가 됐건 오이스터 스타일의 메탈줄이 됐건 전부 다 유격이 없는 솔리드 엔드링크를 채택을 했습니다. 케이스와의 유격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정말로 잘 짜여있는 엔드링크고요. 게다가 퀵 릴리즈 스프링바를 넣어둬서 시계줄 교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클래스프 같은 경우에는 푸시 버튼 같은 거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뻑뻑하지 않아서 손톱을 활용해서 쉽게 여닫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중 잠금으로 튼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주빌리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착용감이 좋은 대신에 약간 찰랑거리는 느낌이 있고요. 오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묵직하고 든든한 대신에 주빌리에 비해서 다소 밋밋한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엔드링크의 윤곽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고 밋밋한 편이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일부러 옛날식의 느낌을 연출을 했을 때는 오이스터 줄보다 주빌리 줄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평입니다. 스코브 안데르센의 1926은 원조 007 시계 내지 빈티지 서브마리너의 느낌을 동경해 오신 분들께 큰 어필을 할 수 있는 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관부가세를 포함해 40만원대 정도 가격의 쿼츠 시계가 제법 그럴듯한 느낌을 낸다는 것은 평가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토매틱처럼 초침이 움직이는 시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목할 만한 시계이기도 하겠네요. 스코브 안데르센의 시계답게 만듦새도 무난하고요. 디자인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약간만 더 저렴하게 만들었으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 정책이 늘 항상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코브 안데르센의 1926 시계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